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저항,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218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1930년대 저항 조직으로 한인애국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인애국단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생된 산하 조직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20년대 침체기를 거친 이후에 30년에 들어서 31년이 돼서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여러분 교과서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여기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밑줄을 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소 희생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투쟁 방법을 찾아 김구의 책임 아래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네,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통해서 이제 의열투쟁 활동을 이제 이어나가죠. 대표적으로 활동하셨던 두 분으로는 이제 이봉창 쌤과 윤봉길 쌤이 계시죠.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에서 천황, 그러니까 일본의 왕의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져서 암살을 시도하셨던 업적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결국 암살하는 데는 실패하셨다라는 거. 이제 마차가 이제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요즘 보면은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직급을 이신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한 대만 단독으로 이동하진 않죠. 보통 여러 대 차량이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마차 여러 대가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마차에 천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폭탄을 던졌던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 일본의 천황은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암살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암살 시도를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은 남아있죠. 이봉창 의사의 업적. 자, 이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언론이 소식을 전파를 하는데 중국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을 다뤘냐면 일본의 천황이 아쉽게도 목숨을 건졌다. 그러니까 이거 죽을 사람인데 이거 왜 하필 이렇게 살아남아갖고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쓰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일본이 아주 안 이롭게 보고 이걸 이제 빌미를 삼아서 중국의 상하이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국 언론의 반일적인 태도를 구실로 해서 상하이를 침략을 합니다. 이걸 이제 상하이 사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상하이를 침략해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이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일본이 이제 상하이 사변을 이제 이룬 승리한 거에 대한 어떤 기념식을 이제 열게 됩니다. 기념식을 열게 되는데 이때 또 한인애국단에 또 한 분이 활약을 하시죠. 바로 윤봉길 의사가 활약을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제 이 기념식 단상에 가까이 다가가서 폭탄을 던졌죠. 폭탄을 던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일본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많은 장교들 또 고관들이 사망 혹은 중상을 입었던 결과를 낳았던 게 바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되겠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한데 사실 투척을 했던 폭탄은 물병 모양이었고 물통 모양이었고 도시락 폭탄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자결용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이제 터뜨리기 직전에 이제
일본 경찰에게 이제 체포가 돼서 끌려가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윤봉길 의사의 이 업적을 두고서 중국의 국민당 대표 장제스가 이런 말을 또 남깁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제 기욤시 탄상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했는데, 이걸 두고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한국 용사 한 명이 해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한인 애국단의 활동,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이제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한국과 이제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싸우게 되는 그런 한중 연합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게 이제 한인 애국단, 특히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큰 의의가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민족혁명당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935년이 되면 난징에서 세 번째 줄 나와있죠.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데,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일본에 저항을 하면서 투쟁을 하던 여러 단체들, 조직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당이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에는, 자, 여기 나와있죠. 한국독립당과 의열단, 또 만주에서 이동해온 독립운동 세력 등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나와있죠.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한국독립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예전에 20년대 무장 독립전쟁 그럴 때 이제 30년대 초반까지 또 우리가 다뤘죠. 30년대 초반에 그 혁신의회가 나중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발전한다, 이 얘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그 단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단체입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르다는 거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우리 아까 봤던 또 다른 단체가 있죠.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줄곧 활동해왔던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는 독립운동가는 처음부터 불참했다라고 적혀있죠. 이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당을 만드는데, 어떤 당을 만드냐면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한국국민당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차원에서 따로 조직을 했다라는 점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족혁명당 그리고 한국국민당, 이렇게 지금 두 큰 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민족혁명당에서는 또 산하 부대, 이제 군사 조직을 형성을 하는데, 뭘 만드냐면, 자, 여기 밑에 내려와서 나와 있죠. 자, 밑줄.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주도하여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무슨 대? 조선의용대가 조직됐다. 밑줄. 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민족혁명당 주도 하에. 이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는 이제 김원봉이 있죠.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낯설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을 어디서 봤냐?
바로 의열단. 의열투쟁할 때 우리가 이번에 한번 봤죠. 의열단을 만들었던 사람도 누구예요? 김원봉이었죠. 그래서 인물의 행적, 또 저번에 배웠던 가지 연결하면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선 의용대가 1941년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즈음이죠. 그 즈음에 이제 일본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화북지방,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북부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 화북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자고 주장했던 세력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자라고 생각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조선 의용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 여기 해두면 되겠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1941년 조선 의용대 다수 병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펼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세력이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다. 줄 이동을 합니다.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임시정부 쪽 상황으로 넘어와서 임시정부 아까 31년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활약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윤봉길 의사의 활약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 총사령관도 죽고 한 결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이 더 열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 세력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시정부 요원들을 색출했는데 혈안이 되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도 이제 상하이에만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중국 내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 220조 보면은 이 지도가 위에 나와 있죠.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항저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사, 광저우 지나서 1940년에는 충칭까지 이동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자, 그러다가 1940년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하고 나서 조직을 재편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밑줄을 칠게요. 자, 여기 밑줄. 자, 김구, 조소왕, 지청천 등이 각각 이끌던 민족주의 계열 정당이 통합을 하여 자, 무슨 당을 만들어요?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다. 여기 밑줄. 한국 독립당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 군사 조직으로서 뭘 만드냐면 이 밑줄.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밑줄. 자, 여러분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광복군이 했던 활동과 더불어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조직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 특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또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 이 날짜가 실제로 국군의 날의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대단히 우리 역사에서도 어떤 중요한 군사 조직의 시초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밑에 나와있죠. 건국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이 건국강령은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써주냐면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여기 중간에 나와 있네요. 조성 스님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삼균주의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 그리고 민족, 국가라는 요 세 구성원, 요 사회 구성원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사회를 이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게 바로 삼균주의라는 거예요. 이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했고, 후에 민족혁명당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한국국민당을 만든 다음에 이제 1940년 충칭에 임시정부가 정착을 하고 나서는 한국독립당을 결성을 하고, 그 밑에 산하 부대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이 쭉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단락으로 내려와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다시 민족혁명당으로 넘어가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시 민족혁명당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민족혁명당이 이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동하는 와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의용대 세력이 둘로 나뉩니다.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계속 하려는 세력과 임시정부에 합류하려는 세력들이 둘로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220조 밑에 단락의 밑줄, 화북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병력은 김원봉의 인솔 아래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뒤의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